한 여인이 정일품 비단 관복을 입고 어자 곁에 섰습니다. 궁녀들이 무릎을 꿇고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26년 전만 해도 이 여인은 관청 노비의 딸이었습니다. 주인의 매질을 피해 도망치고 겨울밤 찬바람에 떨며 굶주림을 견디던 천한 신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조선 후궁 중 최고 품계인 신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아 6 왕자를 낳았고 중전마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천한 출생, 그러나 따뜻한 어머니. 때는 태종 시절, 한양 성박 허름한 마을. 옥분이라 불리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처럼 사고팔렸고 주인이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죠. 노비의 자식은 또 노비가 되었으니 한번 태어난 신분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어린 딸을 키워야 했죠. 봄이 오기 전까지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사정없이 스며드는 초가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셨기에 옥분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란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옥분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이 가르침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머니의 병, 그리고 선택. 어느 봄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오랜 가난과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죠. 약을 지어드려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올게요. 아가야, 무리하지 마라.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어디서 그런 귀한 약을 구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궁궐에서 어린 처녀들을 뽑는다더라. 나이 어리고 건강한 아이면 누구든 데려간다는구만.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면 품삯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으로 어머니 약을 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새벽 옥분은 궁녀를 뽑는 관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3살입니다. 부모는? 어머니께서 병중이십니다. 약값이 필요합니다.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궁궐로 오너라.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옥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옥분은 병상의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궐에서 열심히 일해서 꼭 약을 사다 드릴게요.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들었다. 조심해야 한다, 아가야.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복궁, 새로운 세계. 13살 소녀 옥분이 처음 경복궁 문을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기와 지붕, 화려한 단청,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마당.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던 소녀에게 이 모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옥분이 배치된 곳은 내자시라는 관청이었습니다. 대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비단, 의복, 각종 생활용품까지 왕실에서 필요한 온갖 것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처음에 옥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선배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힘든 일이었지만 옥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해. 조금만 참자. 옥부는 속으로 되뇌며 일을 앞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분의 성실함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참 부지런하구나. 맞아. 시키는 일마다 군말 없이 해내더라고. 천안 출신이라고 하던데 일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야. 좋은 평판이 쌓이면서 옥부는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우연한 만남, 진심으로 대하다. 어느 날 옥부는 중전께 물건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전, 즉 왕비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내자시의 말단 궁녀에게 이곳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옥부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물건을 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넘어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옥분이 달려가 보니 한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괜찮으십니까? 옥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귀한 장신구,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왕자님? 옥분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궁녀가 감히 왕족의 몸에 손을 대다니. 하지만 이미 부축한 상태였습니다. 옥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인이 주제넘게. 옥부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사람을 도왔는데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옥분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왕족 앞에서 비굴하게 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도망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옥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대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나는 충령이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구나. 충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옥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충령대군이라면 태종의 셋째 아들이자 학문에 뛰어나기로 소문난 왕자가 아닙니까?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옥부는 충령대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어머니의 죽음, 그래도 앞으로. 며칠 후 충령대군이 다시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옥분아. 예, 대군마마. 내 어미가, 내 어미가 돌아가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옥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궁에 와서 돈을 벌어 약을 사드리려 했는데 결국 마지막을 함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옥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슬프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내가 효도하려 했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다. 충녕대군의 따뜻한 위로에 옥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높으신 분이 천한 궁녀를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대군마마. 소인 같은 것에게 이렇게까지. 고마울 것 없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이것이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는데 궁궐을 떠나 유랑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옥분은 선택했습니다. 이 궁궐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언젠가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세 번째 선택 중전의 지밀라인이 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옥분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상궁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내일부터 중전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중궁전이라 하셨습니까? 제가요? 그렇다. 원경왕후 마마께서 직접 너를 지목하셨다. 원경왕후 태종의 정비이자 충녕대군의 어머니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높으신 분이 천한 궁녀인 자신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옥분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중궁전에 들어갔습니다. 내자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화려한 장식, 엄숙한 분위기,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옥분이로구나. 원경왕후께서 옥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예, 마마. 천한 것이 이런 곳에 오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겸손하구나. 내가 들으니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라 하더라. 그래서 불러드렸다. 옥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원경왕후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를 잘 써보아라.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며느리, 즉 충녕대군의 부인인 소원왕후께서 옥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소원왕후는 아직 젊었지만 현명하고 인자한 분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옥분아, 앞으로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마. 그렇게 옥분은 소원왕후의 지밀라인이 되었습니다. 지밀라인이란 왕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옥분은 이 기회를 발판으로 야심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선택했습니다. 진심으로 오직 정성을 다해 중전을 모시겠다고. 네 번째 선택 질투의 칼날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다. 옥분이 중전에서 일하게 되면서 충녕대군을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머니인 원경왕후와 부인인 소원왕후를 뵙기 위해 자주 중궁전을 찾았거든요.
옥분아, 여기서 일하게 되었구나. 어느 날 충녕대군이 옥분을 보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예, 대군마마. 원경왕후 마마와 소원왕후 마마의 은혜입니다. 그렇구나. 잘 되었다.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겠군. 그 말에 옥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저것 봐. 또 대군마마께서 저 아이에게 말을 거시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중전의 다른 궁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옥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노비 출신이잖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신분인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거야? 그러게. 대군마마의 호의를 자기 몸값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자신의 방에 들어갔을 때 이불 속에서 벌레가 기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옥분은 치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범인을 찾아봐야 증거도 없고 오히려 자신만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옥분이 소원왕후께 올릴 식사를 준비하는데 누군가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옥분이 미리 발견해서 큰일은 피했지만 이 일로 상궁에게 크게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중전 마마께 올리는 음식이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옥분은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모함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충녕대군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옥분은 선택했습니다. 묵묵히 참고 더 완벽하게 일하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자비로우셨습니다. 옥분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궁궐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 내가 모르겠느냐? 마마. 그리고 요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원왕후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아라. 소원왕후의 따뜻한 말씀에 옥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418년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태종이 양위하면서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옥분은 멀리서 새로운 임금이 된 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엄 있는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앉은 그의 모습은 예전에 복도에서 넘어져 있던 그 따뜻한 왕자님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의 분이 되셨구나. 옥분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 된 이상 이제 예전처럼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분은 몰랐습니다. 세종 역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즉위 후 세종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신하들과 회의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종종 중궁전을 찾았습니다. 전하, 어머니를 뵈러 오셨습니까? 소원왕후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중전도 보고 싶었소? 세종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눈은 소원왕후 곁에 서 있는 옥분에게 자꾸 향했습니다. 옥분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어느 날 세종이 옥분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주변 궁녀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분에게 쏠렸습니다. 전하의 은혜로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옥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느냐? 없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중전을 모시거라. 세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하나가 궁중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하께서 저 궁녀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지 않아? 천한 노비 출신이 전하의 눈에 들다니 세상에 분수도 모르는 것이 감히. 옥분에 대한 험담이 궁중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다른 후궁들과 그 세력들이 옥분을 경계하기 시작했죠. 가장 노골적으로 나선 것은 영빈 강씨였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일찍부터 세종의 총애를 받아온 인물이었고 화의군이라는 왕자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영빈 강씨가 직접 옥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옥분이로구나. 예, 영빈 마마. 옥분은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영빈 강씨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요즘 전하께서 내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런 일 없습니다, 마마. 소인은 오직 중전 마마만을 모실 뿐입니다. 정말 그러냐? 영빈 강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내가 충고하는데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궁중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옥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이 모든 압박에 굴복해서 궁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세종의 총애를 이용해 권력을 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옥분은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겠다고. 며칠 후 궁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조정에서 신하들 앞에 직접 나서서 옥분을 자신의 승은을 입을 후궁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이는 조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면 궁중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상소가 빗발쳤고 조정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옵소서. 도승지를 비롯한 주요 신하들이 세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면 조선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하물며 천한 노비를 후궁으로 삼다니 이는 만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옥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궁의 그릇이 못 됩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누구를 후궁으로 삼든 그것은 과인의 권한이다. 누가 감히 간섭하느냐? 세종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신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은 옥분의 신분이 비록 천하지만 13살에 궁중에 들어와 행실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의 인품을 직접 확인했다.
세종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얘기에 따르면 옛부터 궁녀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다. 노래하던 아이를 궁중에 들인 자도 있었고 일찍이 남을 섬기다가 궁중에 들어온 자도 있었다. 신하들은 세종의 논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씨의 출신은 비록 천하지만 겨우 13살에 궁중에 들어왔으니 이후에 쌓은 덕은 바른 것이다. 과인이 김 씨를 빈이나 귀인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도승지 김돈이 신하 등 다른 신하들과 잠시 의논한 후 대답했습니다. 예기 부인은 출신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오니 김 씨를 귀인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신하들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439년 1월 세종은 정식으로 옥분을 소위에서 귀인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귀인 마마. 궁중 사람들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궁중에서 함부로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세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세종은 다시 한번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인은 김 씨를 정일품 신빈으로 승격시키겠다. 전하, 빈으로 승격시키시겠습니까? 도승지 김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인에서 빈의 승격은 단순한 품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빈은 내명부에서 가장 높은 직첩으로 영의정과 맞먹는 정일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 김 씨의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중전이 막내 아들을 기르게 했다. 성품이 근신하지 않았다면 중전이 하필 소생 아들을 기르게 했겠느냐? 세종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소원왕후가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교육을 옥분에게 맡길 만큼 그녀의 성품이 고왔다는 것이 그의 판단 근거였죠. 이 결정이 발표되자 조선 궁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비에서 궁녀를 거쳐 빈으로 신분이 급상승한 것은 바로 조선의 신데렐라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빈마마. 궁중 모든 사람들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궁중에서 소원왕후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죠.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영빈 강 씨였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늦게 입궁한 천한 출신이 자신을 뛰어넘어 최고 품계에 오르다니. 신빈이 된 옥분의 첫 번째 일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빈 마마, 저희가 그동안 못된 짓을 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옥분을 괴롭혔던 궁녀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나간 일은 모두 잊겠습니다. 옥분은 관대하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합을 선택한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신빈마마. 앞으로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옥분의 관대함은 궁중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여섯 왕자의 어머니 신빈 김씨가 된 후 옥분은 세종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갖게 되었죠. 1427년부터 1439년까지 약 12년간 신빈 김씨는 아들만 6명을 두었습니다.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형군, 영흥군, 담양군. 신비는 참으로 복이 많은 여인이로다. 세종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신빈 김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종의 모든 부인들 중에서 정비인 소원왕후가 팔남이녀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후궁 중에서는 신빈 김씨가 육남으로 압도적인 다산을 자랑했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셨습니다. 궁중은 슬픔에 잠겼고 신빈 김씨에게도 크나큰 충격이었죠. 전하, 신비는 세종의 영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천한 신분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세종의 승하와 함께 신빈 김씨는 선왕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는다는 풍습에 따라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신빈 마마 정말로 머리를 깎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예법이니라. 선왕을 모시던 후궁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신빈 김씨는 담담하게 삭발을 받아들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죠.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6명의 아들을 낳으며 보낸 충만한 나날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구나. 하지만 신빈 김씨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신빈 김씨에게는 머리를 길러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신빈 마마 전하께서 머리를 기르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나는 이대로 지내겠다. 신빈 김씨는 화내도 좋다는 조정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제하고 조신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세조의 존경과 마지막.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신빈 김씨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조는 어린 시절 신빈 김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죠. 세조실록 4년 1458년 7월 11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빈이 목욕하러 강원도를 방문하자 강원도 관찰사는 군량 5석을 신빈에게 주라. 이는 세조가 신빈 김씨를 여전히 깊이 존경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464년 음력 9월 4일 신빈 김씨는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실록 10년 1464년 9월 4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빈 김씨가 조라니 쌀과 콩 등 모두 70석을 부위로 내렸다. 이는 그녀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죠. 신빈 김씨의 죽음은 궁중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역사적 평가와 의의. 신빈 김씨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성공 스토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고 6명의 왕자를 낳아 조선 왕실의 중요한 인물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후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연려실 기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빈이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근신하여 윗사람을 잘 모셨던 데다가 소원왕후의 신임을 받아 소원왕후 소생의 수양대군을 돌보았고 어린 영흥대군의 유모 역할도 맡았다.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겸손과 지혜,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은 마음가짐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후궁이었던 혜빈 양 씨가 단종을 지지해서 아들들과 친정이 모두 몰살당한 것과 비교하면 신빈 김 씨의 현명한 처신이 돋보였습니다. 덕분에 훗날 세조와의 인연으로 자식들이 계유정난의 화를 피할 수 있었고 자손이 더욱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신빈 김 씨의 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있습니다. 묘역에는 세조 11년에 세운 묘갈과 묘비, 불을 밝히기 위한 장명 등 문인석,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올리기 위한 상석이 있으며 묘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994년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3살 어린 나이에 병든 어머니를 위해 궁궐에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주변의 괴롭힘과 질투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권력을 얻은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신분과 권력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빈 김 씨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세종의 승하 후 미련 없이 승복을 입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더 단단해질 것인가? 왕의 총애를 이용해 권력을 탐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화려한 비단옷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승복을 입을 것인가? 진정한 귀함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신빈 김 씨는 노비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 13살 소녀 옥부는 단지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죠.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권력을 얻은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당부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녀는 운명을 바꾸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자 가장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